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친구 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친구가 있어요. 음, 옆에서 보고 있어도 정말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보다는 많이 통통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내가 찾아온 거예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첫 번째로 살이 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먹어서. 그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5천만인가요 지금? 네. 5천만 명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소비하는 열량 대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는 거는 이건 뭐 불가이변의 법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혹간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먹지 않아. 일반 사람들만큼 비슷하게 먹거나 심지어 일반 사람들보다 적게 먹어. 그런데도 살이 잘 안 빠지거나 살이 오히려 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쨌거나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살이 너무 잘 쪄요. 그리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된 건지 그거를 알아보자면은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탄수화물과 인슐린 호르몬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열쇠예요. 우리 몸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동화작용. 이거를 먹은 것을 흡수와 합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화작용. 분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은 것들과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살이 찌거나 혹은 빠지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자면은, 자, 동화작용이 7알에서 8알이고 2화작용이 2알에서 3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먹는 음식 대비해서 소화하고 흡수돼서 몸에 저장되는 것들이 너무 높은 거죠. 이런 분들이 살이 찌기 쉽거나 살이 잘 안 빠지거나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건 타고난 건가요? 타고나는 것도 있죠. 타고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전적인 것들 혹은 성장기를 거치면서 내 세포가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소화기 때 비만을 겪었던 친구들, 지방세포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후천적으로 내 식습관이나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망가졌다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는 이런 경우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습관에 의해서 다시 개선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식이요법들, 수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잘 맞았고, 이거는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일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서는 단식과 절식과 보식,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해나가는 거예요. 예컨대 절식만 하면은 그 식단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뭐 인플루언서나 어떤 연예인, 특정 연예인, 아니면 뭐 인터넷 웹상에 떠도는 그 수많은 식단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덜컥 따라서 하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거고 먹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고 세상에 지천에 널려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통제를 해버리고 정해진 식사만 한다.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못 가죠. 그쵸. 힘들죠. 1년 이상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일반인 기준으로 정말 내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선수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 후에 오는 후폭풍들이 훨씬 더 커요. 그렇게 통제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도 굉장히 폭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추천해주지 않는 그런 식단이고요. 자, 그럼 우리 몸은 이화작용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움직일 때, 운동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보자면, 얼핏 듣기 잘 때도 그런 게 해당이 된다고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쵸, 뭐 잘 때도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먹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 몸이 이화작용이라고 했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더 쉽게 말해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외부로부터 음식이 일정 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 공복 유지. 그쵸, 공복 시간이 좀 길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를 분해해서 사용을 하겠죠.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럴 때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혈중 인슐린 농도, 그러니까 혈중에 인슐린 농도가 낮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단식 시간을 유지하는 그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직전, 이 시간이겠죠. 자는 시간 동안에는 안 우리가 먹다. 자면서 뭔가를 먹진 않잖아요. 수면 전과 후, 이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정도까지,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의 사이클이에요. 16대 8. 자,
예를 들어 내가 8시에 저녁을 먹고 12시에 자서 다음날 8시에 출근을 해서 다시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은 16시간 후에 네, 맞아요. 첫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의 가장 뭐랄까 좀 표준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고요. 간혹 보면 오전에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통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쵸. 그 타이밍이 점심을 먹을 타이밍에 우리가 또 뭘 먹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그런 점심 사이클이죠. 이걸 절대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일부터 그건 하지 마. 1년 동안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넣고 빼고의 개념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습관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으려면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단식 상태이거나 혈중에 당 수치가 높지 않을 때예요. 당 수치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혈당이죠. 네. 혈당은 탄수화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 자, 탄수화물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탄수화물 식품이 무엇인지. 단순 형태로 된 탄수화물이 있고 또 복합 형태로 된 탄수화물이 있어요. 단순 형태로 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피크치까지도 올릴 수 있고, 복합적인 탄수화물은 그나마 조금 천천히 올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 또한 사람에 따라서 그 복합 탄수화물을 먹고 한두 시간 안에 높은 수치로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탄수화물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라는 게 높아질 거잖아요. 혈액에 당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 잡아내리냐? 그때 출동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인 거예요.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혈당을 잡아 끌어내리는데, 이 과정 중에 그럼 낮춘 혈당은 어디로 저장이 되냐? 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간이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그 낮춰진 혈당을 보내는데, 만약에 간이나 근육에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다. 그럼 곧바로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무한정 저장이 가능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 인슐린의 반응도도 다 달라요. 혈당이 높게 올라서 그 높아진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이 조금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혈중 인슐린 농도 자체가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상태일 때는 우리 몸은 절대로 이화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혈당이 많이 올라도 소량의 인슐린이 나와서 적당량의 인슐린 농도로 그 혈당을 낮추고 적당하게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지방으로 저장이 되더라도 내가 안 먹는 시간에 이거를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면은 선순환의 사이클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전자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인슐린은 인슐린대로 많이 나오고, 이 많이 나온 인슐린이 글리코겐으로 보내지만 그 글리코겐이라는 건 대체 에너지예요. 대체 에너지로 사용되는 건데 그 저장 공간마저 꽉 차 있다. 이러면은 계속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필요 이상의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 많이 나온 인슐린 호르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장이 많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즉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살이 잘 안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화작용, 이 분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과 탄수화물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습관으로 조금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패턴을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전날 저녁 8시에 저녁 식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날 7시 정도에 기상을 해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웨이트 운동을 간단하게 하고 한 12시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16시간 공복을 하신 거네요. 그쵸. 16시간 정도 후에 첫 식사를 하는 건데, 이 첫 식사에 무엇을 먹느냐, 내가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이 처음 식사에 어떤 걸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처음 식사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배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춘 식사를 하는 게 좋겠죠. 탄수화물이 뭐 밥도 들어가고 빵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먹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것들 우선 배제하고, 탄수화물 종류 너무 많아요. 이거를 따로 풀자면은 한편불량이야. 탄수화물만 따로 풀자면 단순당부터 이당류, 단당류, 복합당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야채랑 닭가슴살 같은 야채, 닭가슴살, 생선 종류, 계란,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양상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다음에 발사믹 식초,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좀 넉넉히 둘러주고요. 견과류 같은 거, 씨앗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양질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처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챙겨 먹어주면은 저녁 시간까지 컨디션이 꽤 괜찮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전날 수면이 너무 부족했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너무 많았거나 이럴 땐 또 허기가 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견과류나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로 간식을 챙겨주고요.
저녁은 정말 푸짐하게 맛있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푸짐하다,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막 통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 그걸 다 먹거나 피자 한 판을 다 먹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는 한식 위주, 푸짐하게 한식을 차려놓고 한 끼를 푸짐하게 먹고 탄수화물도 밥도 한 공기 다 먹고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에 뭐 디저트도 조금 먹을 수 있고 빵도 좀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균형을 맞춰서, 그러다가 패스트푸드나 뭐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이런 정도의 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루틴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녁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음식을 최대한 천천히 먹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점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절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탄수화물을 통제했고 필요에 의해서 먹는 음식들이 주였어요. 그런데 저녁은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싶은 음식들, 뭐 양념이 돼 있고 간도 돼 있고 탄수화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급해지니까 허겁지겁 좀 급하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그리고 음식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먹게 돼요. 스마트폰 보면서 막 먹거나 다른 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먹게 되면은 정작 내가 어떤 걸 얼마큼 먹었는지, 내가 맛을 제대로 음미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망각하게 돼요. 그럼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맛을 얼만큼 잘 음미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음식에 집중하려고, 음식에 대한 또 맛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적은 양 혹은 나에게 필요한 알맞은 양을 먹고도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공복 시간을 거친 뒤에 아침을 거르고 그 중간에 운동을 또 좀 했고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에도 탄수화물 자체를 배제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날 당일날 저녁을 먹을 때까지 내 몸은 계속해서 이와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이와 상태라는 거는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에너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지방을 에너지화 시켰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습관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정말 큰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경험인데 1년 정도 지속을 했을 경우에는 체질이 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태우는 상태로.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동화작용이 8, 이화작용이 2였다면은 이게 뭐 한 5대5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틀, 3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심을 다 같이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한데,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연하게 며칠은 내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도시락을 싸거나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며칠 하다가 하루 정도 뭐 못 지켰다고 이거 망했다고 이거 못 해먹겠다고 막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트레이닝하고 연습하고 내 생활로, 내 습관의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6시간 공복 유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모두에게 다 16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차는 스스로 다 알아가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한테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뭐 18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각자 생활의 패턴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 따라 다 달라요. 노년기에 있거나 아니면 성장기 청소년들이거나 영양 섭취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단식이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때 적당한 영양 섭취를 하고 뭐 하루에 3끼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2끼만 먹어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냥 자기 생활 패턴에 맞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인슐린을 자극하지 말아라. 처음 식사, 두 번째 식사까지. 그리고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식사를 망치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식빵에다가 잼 발라 먹어요. 그러면은 탄수화물과 당분 이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높은 확률로 혈당은 굉장히 높게 치솟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혈당이 높게 치솟은 거를 인슐린이 자꾸 끌어내리겠죠. 끌어내려지는 과정 중에 저혈당까지 찍고 가버려요.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되게 불안해지고 이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음식을 찾게 돼요. 뭔가 단 거를 찾게 돼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은, 이게 특히나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요동을 치게 되면은 온종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운스가. 그럼 하루 종일 그런 상태인 거예요. 괜찮았다가 배고팠다가, 예민해졌다가 불안했다가, 단계 땡겼다가 그래서 커피 마시고 또 졸다가 또 못 찾고, 이런 생활의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처음 식사 때 인슐린을 얼마큼 자극하지 않냐에 따라서 하루가 굉장히 평온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 곧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설날이면 명절 음식들이 굉장히 솔직히 저희가 그냥 알아도 고열량 음식들도 많고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때 급진은 되는데 급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는 먹을 게 그렇게 귀했으니까 명절 때만큼은 정말 옴팡지게 보식을 하자 해가지고 만든 우리 전통 음식들이지만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칼로리가 진짜 지방과 탄수화물, 당분의 거의 결정체들인 것 같아요. 명절 때 저도 사실 그냥 먹다 보면 살이 좀 찔 때도 있더라고요. 워낙에 고칼로리고 또 종일 먹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방법은 하나예요. 먹는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때도 간헐적 단식을 좀 잘 유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명절 음식을 한 상을 다 차려 먹었어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은 다음날 오전은 거르고 그러고 아니면 운동이라도 좀 해주고 점심 정도 됐을 때 그때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말고 최대한 탄수화물을 좀 배제하고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사를 좀 해주고 저녁 때 또 푸짐하게 좀 차려서 먹으면 되잖아요. 꼭 눈 뜨자마자 막 명절 음식을 삼시세끼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양과 타이밍만 좀 조절해 주면은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최악은 면할 수 있다.